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울보 공주를 달래기 위해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다가 공주가 자라서 정말로 온달에게 시집 간다고 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고구려의 역사와 맥을 함께하는 이 설화의 끝은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557년 고구려 제24대 왕인 양원태왕은 평소 몸이 약했던 자신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자 천명이 다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태왕은 대신들과 상의하여 장자인 양성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양성은 어려서부터 담력이 컸을 뿐만 아니라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하여 태자의 그르심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도 성주 간주리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환도 성주 간주리는 평소 몸이 약했던 양원태왕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거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간주리의 거사 소식이 전해지자 태자 양성은 급히 북쪽 지방 장수들을 통솔하던 욕살인 고울을 보내 그들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고울은 돌골족을 격파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환도산성은 지난날 도성이었던 곳으로 험준한 산을 등진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쉬워도 공격하는 것은 몹시 어려웠죠. 간주리는 진압군이 성을 공격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지리적인 이점과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한순간에 고울의 군대를 제압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울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반란군이 환도산성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울이 이끄는 진압군은 환도산성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정작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진압군의 움직임에 조바심이 난 것은 오히려 간주리였습니다. 그는 고울이 이끄는 군대가 태평한 모습을 보이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주리는 밤을 틈타 성 밖으로 정탐꾼을 내려보내 고울의 진영을 살피게 했죠. 정탐꾼이 고울의 진영에 가보니 군사들 사이에서는 전혀 긴장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군영을 지키는 보초들조차 졸고 있었고 장수들의 막사에서는 시끌벅적하게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은 즉시 성으로 돌아와 자신이 보고 온 진압군의 상황을 간주리에게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간주리는 이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울도 이제 늙었구나. 군사들조차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다니 저들의 군기가 해이해져 싸움을 두려워하고 유흥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간주리는 곧 장수를 불러 모아 진압군을 물리칠 일을 의논했습니다.
제가 선봉이 돼서 저들을 단숨에 무찌르겠습니다. 선봉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고을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젊은 장수인 세문이 나섰습니다. 세문은 용감하긴 했지만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급했습니다. 간주리는 세문의 급한 성격이 일을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하육의 장군이 선봉을 맡도록 하시오. 박작 성주 하육에는 지난날 돌골과의 전투에서 고을의 부하로 많은 공을 세워 성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을이 자신의 공을 깎아내려 변방의 성주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주리가 은근히 접근해 오자 두말 없이 간주리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문은 선봉의 자리를 하유계에게 빼앗기게 되자 분을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의 군사만으로도 고을의 군사를 상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주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둠을 틈타 부하 군사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간주리는 세문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는 수풀을 흔들어 뱀을 달아나게 만드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주리는 급히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전을 앞당겨야 할 듯하오. 세문이 멋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갔다고 하오. 그러니 하육의 장군은 기병을 이끌고 뒤를 쫓아가도록 하시오. 한편 성을 빠져나온 세문은 달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고을의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을의 진영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세문이 신호를 보내자 군사들이 일제히 고을의 군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사 안이 텅 비어 있었죠. 진압군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고요한 정막만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문은 그제서야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갑자기 주위에서 횃불이 일더니 이어서 화살이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문은 군사들에게 각자 흩어져 성으로 달아나라 명령하고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화살비를 피해 자신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문이 어두운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 한때의 군사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문은 이들이 고을의 군사들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으리라 결심했죠. 그러나 달빛 아래로 모습이 드러난 장수는 하유계였습니다. 하유계는 세문 일행을 거두고 군사들과 함께 서둘러 성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군마가 나타났습니다. 반짝거리는 갑옷들 사이로 고을의 이름이 수놓인 깃발들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육에는 부장 온영을 시켜서 그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온영은 고구려 제일로 꼽히는 장창의 명수였죠. 온영은 군사를 이끌고 고을의 군사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진압군이 나타나자 온영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세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영은 사실 이번 거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대대로 추운의 세력을 막아보려고 일으킨 거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태왕에게 대항하는 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영은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의형인 하유계가 나섰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그런 말씀 하십시오. 장부가 한번 결심한 일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내가 어찌 자네를 두고 혼자만 살아남겠는가? 형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유계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온영을 바라보자 온영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쯤 제 아내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형님께서 이곳에서 살아나가게 되시면 저를 대신해 살펴봐 주십시오. 온영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새카맣게 밀려드는 진압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온영의 모습이 군사들에 가려 사라지자 하유계는 눈물을 닦으며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온영의 죽음과 함께 싸움에서 완피한 간주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간주리는 고을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전한 후 성문을 열었습니다. 환도 산성으로 입성한 고을은 간주리를 포박하여 도성으로 압송하는 한편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서기 559년 환도 산성에 뿌려진 피의 흔적이 사라질 무렵 병석에 누워있던 양원 태왕이 죽고 그의 장자인 양성이 왕위를 이어 평원 태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평원 태왕은 그동안 내분에 휩싸였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왕실의 살림을 줄이고 농업과 상업을 장려하여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평원태왕의 이 같은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어 민심이 수습되면서 나라의 국력도 하루가 다르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봄날,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궁중의 정적을 깨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라도 쪼갤 것 같은 이 우렁찬 울음소리는 공주가 거처하고 있는 내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평강 공주는 울보였죠. 공주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먼저 울음부터 터뜨렸는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여간해서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행여 태왕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공주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공주의 울음은 잦아져 갔고 그 소리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하루는 공주가 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시녀들을 조르다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태왕의 허락 없이 공주를 함부로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녀 옥라는 공주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공주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죠. 그때 태왕의 행차를 알리는 시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원 태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공주를 보자 금세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이리 우는 거냐? 옥나는 황공하여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녀의 말을 들은 태왕이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얼으며 일렀습니다. 밖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단다. 잘못하면 곧불에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 날이 좀 풀리거든 그때 이 애비랑 함께
나가자꾸나. 태왕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공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태왕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공주에게 이렇게 엄포를 놨죠. 네가 계속 이렇게 울기만 하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그러자 공주는 겁을 먹었는지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래서 태왕은 그 후로 공주가 울기만 하면 온달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 공주는 어김없이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태왕뿐만 아니라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기며 공주가 온달을 매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공주는 외모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시절의 고집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주로서의 예법과 마음가짐을 수행하여 어느새 지혜롭고 속 깊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태양은 공주를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구려 도성안의 귀족 청년들은 모두 공주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그 중에 용기 있는 자들은 혼사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공주를 마냥 어리게 보고 있던 왕후도 서서히 혼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가 평온태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주도 다 컸으니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온태왕도 이미 생각하고 있던 바였으므로 왕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럼 공주의 배필로는 누가 줬겠소? 제가 들으니 고을의 아들이 문무를 겸비하고 인품이 훌륭하다 합니다. 고을의 아들이라면 대영 고진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평온태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을의 아들이라면 우리 공주의 배필로 아주 합당할 것이오. 평온태왕은 고을에게 혼담을 넣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평온태왕은 평강공주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너도 시집 갈 때가 되었으니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내가 고을에게 혼담을 넣기로 했다. 평강공주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태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이미 정해진 낭군이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평강공주는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왕은 평강공주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주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폐하께서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씀하시길 소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노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찌 예전에 하신 말씀을 어기려 하시옵니까? 폐하의 말씀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이를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태왕은 공주의 당돌한 말에 크게 노했습니다.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는 딸을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결정된 일이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내 한시라도 빨리 혼사를 성사시킬 것이다. 태왕이 나가자 공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부왕의 뜻에 따라 고진과 결혼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도
마음속에 지아비로 품고 있던 온달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시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값진 폐물들을 챙겨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궁을 나서며 공주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다 봤지만 이제 궁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공주는 어두운 밤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나오긴 했지만 궁 밖은 공주에게 낯선 세상이었죠. 온달을 찾아갈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성 안을 순찰하는 군사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공주는 이들의 눈에 띄게 되어 다시 궁으로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공주는 재빨리 몸을 피해 길가에 있는 초가집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쌓아놓은 나무단 사이에 몸을 숨겼죠. 아무것도 모르는 군사들이 지나쳐가자 공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노파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누구요? 공주는 놀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공주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느 기아신 댁 아씨 같은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공주는 얼른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길을 잃고 몸종과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만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인정이 많은 노파는 공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안으로 들어와 쉬게 했습니다.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 한숨을 돌리고는 방 안을 살펴봤죠. 흙으로 다져 만든 아궁이 위에 쪽구들이 있고 한쪽에는 속과 시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동이, 항아리, 바리, 접시 등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만 살아온 공주로서는 처음 보는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놀라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곳도 이와 같을지 모르니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죠. 노파가 친절한 목소리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자도록 해요. 어디까지 가는진 모르겠지만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함께 가주리다. 공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온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곳에서 바보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라고. 우리 집에도 가끔 나무를 해다 주고는 하지. 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노파의 말에 따르면 온달은 성 밖에 있는 대성산 아래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나무를 해다가 저자에 내다 파는데 사람들과 시비할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웃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온달은 장성에서도 코올리기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저자의 허드렛 일을 말없이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어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온달은 효성이 지극하여 일을 해서 돈이라도 생기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의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나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고 하루에 한두 끼 거르기도 했습니다. 온달의 행색이 이러하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부르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그런 말을 들어도 늘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공주는 노파에게 들은 말이 시녀 옥란이 전해주었던 얘기와 일치하자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이 이렇듯 착한 온달을 택한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 성문이 열릴 무렵 공주는 노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노파가 일러준 대로 대성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산의 초입을 지나 산 기슭에 이르자 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이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움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쳐놓은 단단한 울타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움막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울타리였습니다. 공주는 살인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마당에 서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죠. 흙을 발라 바람막이 벽을 올리고 그 위에 풀을 얼기설기 엮어 얹어놨는데 거센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금방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공주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자 잠시 후에 어두운 움막 안에서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움막 안은 볕이 잘 들지 않는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밖에니시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진 노파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파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불안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공주는 노파를 안심시키려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온달님 댁이 맞는지요? 전 온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평소에 찾아오는 이가 없는 산골인데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리따운 목소리의 처자가 자신의 아들을 찾으니 노파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달이 내 아들이기는 한데 무슨 일로 그 아이를 찾으시오? 공주는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인하자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노파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노파는 낯선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절을 하려 하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온달 모친이 놀란 목소리로 급히 물었습니다. 우리 온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노파가 불안한 걸음으로 움막에서 나오다 넘어졌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온달 모친이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주는 황급히 달려가서 온달 모친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온달님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온달 모친은 공주의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단지 온달님과
혼인을 하고자 찾아온 것뿐이랍니다. 온달모치는 공주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일컫는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올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온달모치는 도무지 공주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듯 여겨졌죠. 온달모치는 공주를 가까이 오게 하여 손을 만져보고 그 채취를 맡아보았습니다. 처자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손은 부드럽기가 마치 솜과 같구려. 내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처자는 대갓집의 귀한 여식이 분명한 듯하오. 그런데 어찌 우리 아들 같은 반편이를 찾아왔단 말이오. 반편이라뇨. 제가 비록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온달님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고 경계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험한 곳에서 어찌 살아가겠단 말이오. 귀한 댁 처자가 잠시 심심해서 우리 아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장난이라도 치려고 온 모양인데 썩 돌아가시오. 매몰차게 말한 온달모치는 서둘러 움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주는 온달모친의 등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으니 날이 저물어서나 돌아올 것이오. 산은 금방 어두워지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산짐승들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움막 안으로 들어간 노파는 이 한마디를 남긴 채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련에 물러날 공주가 아니었죠. 공주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는 평평한 돌 위에 앉아 온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산새가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공주는 문전 박대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잊고 금세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대궐 안에서만 지냈던 공주에게는 산골의 모든 것이 신기했죠. 솔잎 냄새나는 따스한 봄바람, 시원스레 퍼져오는 개울 물소리,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토끼와 다람쥐 같은 산짐승들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공주가 산골 풍경에 홀려 있는 동안 어느새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스름이 공주의 어깨 위로 내려왔죠. 공주는 그제야 밤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산골의 봄밤은 차가웠습니다. 공주는 추위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혹시 온달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오들오들 떨며 목을 빼고 울타리 너머를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움집 안에 온달모치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는 이제 공주가 돌아갔으려니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는 공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달모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죠. 어둠이 내린 후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봄이라지만 밤이 되면 바깥 공기는 오한이 될 정도로 차가웠죠. 마음이 약해진 온달모치는 공주를
안으로 불러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달 모치는 자신의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임을 알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주 역시 반갑기는 마찬가지였죠. 산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이곳으로 올 사람은 온달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낭군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되니 더없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리고 커다란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와 같은 순진한 얼굴을 한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를 마친 온달이 돌아온 것이었죠. 온달은 마당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아직 쌀쌀한데 어찌 이렇게 나와 계세요? 제가 오늘 좀 늦어서 걱정이 되셨군요. 온달은 공주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움막 안에서 온달 모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여기 있다. 온달은 깜짝 놀라서 공주를 쳐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온달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공주가 먼저 달려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낭구님. 온달은 갑작스러운 여인의 출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정신을 가다듬은 온달이 더듬더듬 말문을 열었습니다. 낭구님을 잃어버리셨나 보네요. 전 아씨의 낭구님이 아닌데요. 너무나 어수룩한 대답에 공주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는 대궐에서 엄숙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만 보다가 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대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겨우 웃음을 멈춘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찾아왔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과 이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공주는 모든 일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온달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온달의 모친은 공주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모자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소.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곳에서 묵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돌아가시오. 온달 모치는 만일 처자의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온달과 자신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어떻든 공주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기쁜 마음에 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온달 모친의 뒤를 따랐습니다. 넌 오늘만 부경에서 자거라. 이 당시 고구려에는 백성들의 집마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 이를 부경이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공주가 방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온달은 한동안 마당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갑자기 나타난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고 다짜고짜 자신을 낭구님이라 부르는 이유 또한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왠지 싫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렴풋하게 보았던 공주의 갸름한 얼굴과 꽃보다 더 진한 향기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온달의 얼굴에 바보 같은 미소가 번졌죠. 다음날 공주는 일찍 일어나서 손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리겠어요, 어머니. 쌀은 어디 있나요? 쌀을 구경해 본 지가 언제인 줄 모르겠소. 우린 형편이 좋지 않아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산답니다. 이처럼 살림이 가난하니 우리 아이가 어찌 아가씨의 배필이 될 수 있겠소. 형편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평강공주는 조금도 개념치 않는다는 듯이 밝은 얼굴로 시렁에 걸려있는 말린 느릅나무를 내리더니 껍질을 벗겨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달 모치는 말문이 막혀서 더는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온달은 공주의 당돌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 좋은지 마냥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온달의 움집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온달 모치는 공주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어서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죠. 온달은 매일 공주가 지어준 아침밥을 먹고 일을 나섰습니다. 공주가 정성껏 돌보았으므로 그는 일을 나가면서도 모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온달 모친도 공손하고 마음씨고 온 공주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공주가 온달의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성 안에 저자에 갔던 온달이 저녁에 돌아오더니 붉은 댕기 하나를 공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자에 나갔다가 하도 예뻐서 하나 샀어요. 공주는 댕기를 손에 받아들자 온달의 깊고 따스한 마음이 전해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밀려오자 공주는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온달은 공주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부끄러운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달 모친이 공주와 온달을 함께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로 좋다면 어서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그날 밤 온달과 공주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혼례를 치렀습니다. 온달 모친의 말에 따라 하나씩 치러지는 의식을 통해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었죠. 혼례를 치르고 나자 평강공주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금은 보석들을 온달 모자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온달은 평생 처음 보는 폐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폐물들로 집과 논밭, 노비와 소 등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온달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뻤습니다. 얼마 후 온달은 산 아랫마을에 아담하지만 깔끔한 집을 마련하였고 농사 짓기 좋은 옥토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비와 소, 각종 농기구들도 사들였습니다. 이제 온달 가족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되었죠.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온달은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논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강공주는 방 안에 온달과 단 둘이 있게 되자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이제부터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에 크게 쓸 동량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농사일을 삼가세요. 온달은 공주의 말이면 무엇이든 따랐지만 이 말만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본시 일꾼으로 태어난 사람이오. 어찌 하루라도 일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나라의 일이라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소? 공주가 여러 차례 알아듣게 얘기를 해봤지만 온달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분명 뛰어난 장수의 기질을 타고나셨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농사일을 고집하시니 답답합니다.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온달 모친이 고개를 끄덕이며 온달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온달이 방으로 들어오자 모친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우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온달 모친은 이제까지 온달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온달의 아버지는 지난날 환도성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온영 장군이었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무장이었던 온영은 자신이 대의라고 믿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집안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반역의 무리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온달 모친은 온영 장군의 친구의 도움으로 아들인 온달을 데리고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이곳 대성산에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목숨을 부지한 까닭은 언젠가 온달이 집안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였죠. 그때부터 온달의 모친은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온달만은 올바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달은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죠.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은 온달 모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집안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온달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던 온달의 얼굴에 어느새 고뇌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주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온달이 공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소?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이처럼 원하는데 어찌 내 생각만 고집하겠소? 알겠소. 이제부터 학문과 무예를 닦는 일에 전념할 것이오. 온달은 확신이 선 듯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시작해야겠소? 일단 훌륭한 말 한 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학문과 무예를 배울 좋은 스승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자로 나가 말을 사도록 하겠소. 공주는 온달에게 말을 살 때의 유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은 절대로 사지 말고 대궐에서 나오는 좋은 말을 사야 합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말 고르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온달은 집을 나서서 도성 안의 저자로 향했습니다. 저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죠.
포목점에는 고구려의 특산품인 술을 놓은 비단이 쌓여 있었고 포목점 맞은편에는 손수 기른 곡식과 채소를 파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불가마 속에서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꺼내어 두드리는 소리가 운율을 타고 이어졌습니다. 쇠망치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락이 생기기 시작하자 쇠는 조금씩 제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온달은 대장간에서 울리는 쇠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열정을 느끼곤 했죠. 마시장에 도착하니 말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온달이 말을 파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풍채가 좋고 얼굴이 둥글넓적한 사내가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온달은 그를 보자 반색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가 바로 온달이 찾던 마시장의 터줏대감인 마총이었죠. 마총은 온달이 말을 사러 왔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저자에서 천하의 바보로 통하는 온달이 말을 산다니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 온달의 부인이 부자여서 하루아침에 살림이 피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온달의 행색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총은 온달이 바보에다 재물까지 많으니 적당히 비루한 말을 찾아주고 많은 이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구석에서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늙고 비루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래봬도 오랫동안 전장을 누비던 말이라네. 아마 자네같이 처음 말을 타는 사람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일 걸세. 그런데 온달은 말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도 훌륭하지만 제가 원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총은 혹시 온달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처가 대궐에서 나오는 말을 사오라 했습니다. 잠시 후 마총이 대궐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말을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이 보기엔 약해 보여도 천리를 한다름에 달리는 말이라네. 내가 이 말만은 팔지 않으려 했지만 자네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특별히 내놓는 걸세. 온달이 말을 보니 기골은 장대했지만 눈에 눈곱이 끼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이 영락없이 평강공주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의 생김새였습니다. 말은 온달이 접근하자 놀랐는지 앞발을 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온달은 한 걸음 물러나서 말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해서 갈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순순히 온달을 따랐습니다. 온달이 말의 입을 벌리고 이를 살펴보니 나이가 3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발굽을 보니 편자가 떨어져 나간 데다 못이 발톱을 관통하여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만 빼낸다면 발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온달은 말의 상태가 아내가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기뻐하며 당장 사겠노라 했습니다. 마총은 속으로 온달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짐짓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정말 이 말을 아껴서 막상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니 자꾸 망설여지네.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자네에게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겠지. 대신 값이나 후하게 쳐주게. 온달은 마총이 달라는 대로 값을 쳐주고는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온달이 끌고 온 말을 유심히 살피더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말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비루하고 병든 말로 보일지 모르나 본색은 천리를 달린다는 오추마입니다. 지금은 비록 병이 들어 윤기도 없고 지쳐 보이지만 조금만 돌보면 곧 훌륭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달은 낮에는 말을 돌보고 밤에는 공주에게서 예법과 학문을 익혔죠. 온달이 학문의 이치를 헤아리며 받아들이는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습니다. 온달을 가르치는 공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자 평강공주는 더 이상 온달에게 가르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병들었던 오추마도 온달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 바람을 한번 마시고 달리면 한나절 동안 500리길을 갔습니다. 온달의 말 타는 솜씨도 날로 늘어 오추마를 타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온달의 집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날이 어두워 온달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죠. 공주는 공손하게 노승을 맞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던 노승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분명 나라에 큰 인물이 일어날 형세구나. 노승의 혼잣말을 들은 공주가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승도 평강공주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크게 놀라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 당황한 공주는 황급히 노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과분한 예를 갖추십니까? 소승 공주님께 문안 여쭈옵니다. 평강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공주라뇨.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소승의 법명은 자운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법 이외에도 역법과 천문을 익혀 관상을 좀 볼 줄 압니다. 공주님은 고귀한 신분을 타고난 상이 분명한데 어찌 소승을 속이려 하십니까? 평강공주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공주는 노승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며 노승이야말로 온달을 이끌어줄 스승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자운에게 은근히 청했습니다. 이곳에 머무시며 저의 난군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노승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 듯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운은 온달을 맡아서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온달과의 첫 대면에서 자운은 온달의 내면에 비범한 기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운은 온달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엄한 스승이었지만 평소에는 마치 아버지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온달은 칼을 들면 당해낼 적수가 없었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감추지 못할 게 없는 무사가 되었죠.
그는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안목을 길렀고 군사를 부리는 방법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온달은 이제 당당한 풍채와 기상을 갖추어 용감한 장수의 풍모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난날의 어수룩했던 모습은 찾기 어려웠죠. 자우는 몰라보게 성장한 온달의 모습을 보자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운이 온달을 데리고 평소 무예를 연마하던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운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된 듯하구나. 내 그냥 떠나려 했지만 너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다. 온달은 스승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의 속명은 하유계라고 한다. 지난날 박작성의 성주였고 네 아버지 온영의 의형이기도 했다. 자우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온영의 희생으로 구사일생 전장에서 빠져나온 하유계는 머나먼 요동성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진압군은 집요하게 하유계를 뒤쫓았죠. 그래서 하유계는 할 수 없이 머리를 깎고 자운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인 양 행세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유계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법에 심취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승려로 생활을 하다가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불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죄책감만은 털어내기 어려웠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온영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유계는 온영이 비장한 얼굴로 자신의 처자를 부탁하던 그 순간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온영 처자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온달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유계는 단지 온영의 처자가 어디 사는지 살펴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주에게 온달의 스승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유계는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쏟아 온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다행히 온달은 온영의 피를 이어받은 타고난 장수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온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온달은 그제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갈 길을 깨달았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온달의 깊어진 눈을 바라보며 하유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속세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마친 듯 했죠. 자우는 온달을 남겨둔 채 숲길을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음력 3월 3일이면 태왕의 주도 아래 낭낭 언덕에서 사냥을 하고 그날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평원태왕은 여러 신하들과 오부의 청년 무사들을 이끌고 낭랑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냥대회가 시작되자 수많은 무사들이 일제히 말을 타고 들판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며 말 발굽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죠. 몰입꾼들이 원을 그리며 북을 치고 나팔을 불자 수풀에 숨어있던 짐승들이 놀라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조우간을 쓰고 간편한 차림새를 한 무사들이 신바람을 내며 짐승들을 쫓았습니다. 사냥개들이 짐승들을 몰아붙이는 사이 무사들이 경쾌한 동작으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자 가쁜 숨을 내쉬며 달리던 사슴이 쓰러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멧돼지는 오히려 반격을 시도해 봤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창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넘어졌습니다. 평원태왕은 언덕에 올라 기세를 올리며 짐승들을 사냥하는 무사들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천하의 중심인 고구려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원한 바람이 태왕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무사가 태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사는 마치 구름을 밟고 달리듯이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앞으로 나서더니 유연한 손놀림으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화살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맹수들의 급소를 향해서 날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의 화살을 맞고 쓰러진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원태왕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에 저런 훌륭한 청년이 있었더란 말이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오자 태왕은 북을 울려 사냥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붉게 상기된 얼굴의 무사들이 하나둘씩 태왕의 막사가 있는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들은 저마다 사냥한 짐승들을 수레에 싣고 의기양양하게 모여들었죠. 평원태왕은 주위에 모여있는 무사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짐승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레를 끌고 한 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사들의 눈에 놀라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원태왕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쪽을 살폈습니다. 수레 앞에 선 사내는 좀 전에 태왕이 유심히 보았던 바로 그 무사였습니다. 무사는 균형 잡히고 탄력 있는 몸에 윤기가 흐르는 흑색 털을 가진 오추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대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상이 사람들을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게 했죠. 무사는 말에서 내려 태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왕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가문의 자제인가? 평원태왕은 무사가 분명 좋은 집안의 자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백성으로 온달이라 하옵니다. 평원태왕은 온달이란 이름을 듣자 자신의 금지 오겹이었던 평강공주가 생각났습니다. 공주가 궁에서 사라졌을 때 태왕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군사를 동원하여 사라진 공주를 찾고 싶었죠. 하지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태왕은 아버지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라진 공주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저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태왕의 눈앞에 바로 그 온달이 나타난 거죠. 설마 도성에서 유명했던 그 바보 온달은 아닐 테지. 온달은 침묵으로 자신이 태왕이 알고 있던 그 온달임을 인정했습니다. 태왕은 눈앞에 있는 무사가 바로 그 온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늘과 산천신께 올리는 제사가 벌어졌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사냥 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무사가 잡아온 멧돼지와 사슴이었습니다. 태왕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의 모든 일을 주관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자 태왕은 낭낭 언덕을 떠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전으로 돌아온 태왕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신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공주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온달에게 공주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느냐? 소인이 어찌 폐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하겠나이까? 아직은 공주를 만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온달이 이번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공주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내 그자를 더 두고 지켜보리라. 그의 무예가 뛰어난 듯하니 일단 도성 수비대 부장으로 임명하라. 신하는 태왕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온 태왕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귀족의 자제일지라도 능력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등용하는 법이 없었죠. 그것은 자신의 사위라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100여 년간 화북의 강국이었던 북이가 각 지역에서 일어난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더니 급기야는 내분이 일어나 동위와 서위로 나뉘었습니다. 곧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대치되었습니다. 북제는 동방에 위치하여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들이 어리석고 포악하여 사치와 향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점점 부패하여 나날이 쇠퇴해 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북주는 서북방에 위치하여 전력이나 문화 수준은 북제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단결과 정치 개혁에 힘써 부국 강병을 일궈냈습니다. 북주의 무제는 즉위하자마자 나라를 안정시키며 군사력을 증가시켰죠. 그는 이렇게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북제를 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북제는 강국인 고구려와 사신을 교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주의 입장에서는 북제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와 화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제는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어 북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과 동맹을 맺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온 태왕은 북주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사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무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쓰러져가는 북제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배후에 고구려가 버티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서기 577년 드디어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무제는 그 여세를 몰아 우문롱에게 군사를 주어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죠. 우문롱이 이끄는 북주의 군사가 국경을 넘어 요서에 있는 고구려 기지인 배찰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원태왕은 북주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친히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배찰성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온달은 선봉을 맡은 대영 고진의 부하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고진은 고홀의 아들로 아버지를 닮아 지혜롭고 용감했죠. 북주의 장수 우문농은 배찰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배찰성은 높고 견고하여 공격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찰성주 고당은 평소에도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의 조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찰성의 고구려군은 북주군을 맞이해서도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당은 침착하게 각 성벽에 군사를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차단했죠. 배찰성의 빈틈없는 방어 앞에서 북주군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북주군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때 평원태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배찰성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고구려 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우문롱은 협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배찰성의 포위를 풀고 주변에 있는 배찰산으로 군사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러자 평원태왕은 선봉장 고진을 보내 북주군을 공격했습니다. 고진은 철기병을 이끌고 단숨에 배찰산으로 달려갔죠. 배찰산의 가을 하늘은 서늘할 만큼 푸르고 높았습니다. 우문롱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군영을 돌아보고 있었죠. 고구려 태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다는 말에 북주 군사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멀리 있는 북주의 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북주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고진이 높이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에 맞추어 북을 치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신호로 선두에 서 있던 고구려의 기병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뒷줄에 있던 궁노수들이 앞으로 튀어나와 일제히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주의 군사들은 예상치 못했던 궁수들의 공격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판은 온통 화살로 수풀을 이루었고 쓰러진 북주의 군사들이 말들의 발굽에 치여 비명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북주의 군사들은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이때 고구려 진영에서 튀어나온 온달이 우문롱의 본진을 향해 무섭게 뛰어들었습니다. 북주군의 부장들은 주장인 우문롱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온달의 앞을 막아섰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온달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북주의 장수 20여 명이 거친 땅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온달의 갑옷은 적군이 흘린 피에 젖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문롱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처럼 담대하고 뛰어난 장수를 본 적이 없었죠.
마침내 우문롱은 고구려 장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그대의 장솜씨가 놀랍도다. 온달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대를 보니 가히 장군이라 할 만하오. 하지만 지금은 적으로 만났으니 당신을 뵐 수밖에 없구려. 내 이름이나 알고 가시구려. 난 온달이라 하오. 온달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장창을 높이 들어 말 위에 앉아있는 우문롱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우문롱은 말과 함께 고꾸라지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우문롱이 죽자 북주군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온달의 활약으로 수많은 북주군을 죽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고진은 평원태왕에게 정과를 보고하면서 특히 온달의 공을 상세하게 아뢰었습니다. 태왕은 온달이 뛰어난 전공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평원태왕은 먼저 고진의 공을 크게 치하하여 대로의 벼슬을 내리고 다른 장수들에게도 각기 전공에 따라 상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는 개선을 축하하는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대신들과 장군들은 서로 환담을 나누며 태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달의 주위에도 많은 장수들이 모여 지난날의 무용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배찰산 싸움에서 보여준 온달의 용맹과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은 장군들의 신임을 끌어냈고 청년 장수들에게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온달은 고구려 조정에서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죠. 잠시 후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태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원태왕이 자리에 앉으며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두 편히 앉도록 하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즐겁게 취해보도록 합시다. 태왕의 말이 끝나자 풍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각머리 모양의 소매를 삼각으로 잘라내어 멋을 강조한 옷을 입은 궁중 악사의 거문고 연주가 시작되자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맞추어 검은 항 모양의 탈을 쓴 무용수들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며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연주와 춤은 지난날 왕사낙이 거문고 하나로 인간계와 신성계를 오가던 그때를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왕사낙은 고국 원왕 때 악공감을 지낸 사람으로 거문고를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었죠. 왕사낙의 거문고 연주는 화려하고 음색이 다양한 가야금 연주와는 달리 둔탁하고 소박하면서도 오묘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악과 함께 여러 대신들과 장수들의 얼굴은 가을볕 아래 단풍처럼 물들어갔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평원태왕이 손을 들어 악사들의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신하들의 시선이 모두 태왕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사위를 소개할까 하오. 신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태왕에게 딸이라고는 오래전에 궁을 나간 평강공주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부마라니 신하들은 언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전공을 크게 세운 온달이 바로 짐의 사위요. 평원태왕이 주위를 돌아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지난날 도성에서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과 지금의 늠름한 모습의 온달을 겹쳐보았습니다. 나는 전장에서 세운 공과 부마로서의 신분에 맞게 그에게 대형의 자귀를 내리겠소. 태왕은 새로운 부마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온달은 대형의 직첩을 받고 수많은 근위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 금이 환영을 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얼마 후 평원태왕은 공주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주는 기꺼운 마음으로 궁에서 보낸 황금수레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궁궐을 나올 때는 달랑 보따리만 들고 쫓겨나오듯 몰래 빠져나왔는데 이제 공주는 색색 비단으로 휘장친 황금수레를 타고 수십 명의 궁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590년 고구려에서는 평원태왕이 타계하고 그의 장자인 원이 등극하였는데 이가 바로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양태왕이었습니다. 영양태왕은 모습이 준수하고 호방하여 가슴 속에 천하를 제패할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왕은 즉위 초부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널리 인재를 모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영양태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대형 온달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신라가 망령되이 우리나라의 영토인 중령 이북의 땅을 빼앗아 저들의 군현으로 삼은 지도 수십 년이 지났사옵니다. 아직도 그곳의 백성들은 이를 한스러운 일로 여기고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옵니다. 폐하께서 소신에게 군사를 내어주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찾아오겠사옵니다. 이 당시 중령 이북은 소백산맥 북쪽 한강 유역의 땅으로 삼국이 중첩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장수 태왕 이후로 고구려 땅이었는데 지금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영양태왕은 매제인 온달의 결의에 찬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제껏 싸움에 나가 물러선 적이 없는 용기와 지략을 겸한 온달이라면 반드시 중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하도다. 그대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구나. 내가 3만 명의 군사를 줄 것이니 반드시 승전보를 전하도록 하라.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온달이 비장한 결의는 영양태왕을 비롯하여 그곳에 모인 신하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온달은 평강공주에게 출정을 알리며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녀올 동안 집안을 부탁하오. 내 반드시 신라를 응징하고 중령 이북 땅을 되찾아 고구려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날리도록 하겠소. 공주는 웬일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정을 떠나는 남편 앞에서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걱정 마시고 부디 몸 조심하세요. 공주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온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도성 밖에 모인 온달의 군대가 깃발을 휘날리며 남변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장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오추마 위에 걸터 앉은 온달의 위험 있는 모습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찬탄을 쏟아냈습니다. 진군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온 들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남진하여 고모루 성을 거쳐 아단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단성은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인 요충지였죠. 아단성을 함락시킨다면 신라의 소경인 국원성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원성을 차지하면 한강 유역에 주둔하고 있는 신라군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릴 수 있었죠. 온달은 직접 선발한 날쌘 군사들과 함께 쉬지 않고 험한 길을 달려 아단성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구려군의 침입에 아단성을 지키고 있던 신라군들은 허겁지겁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국원성으로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단성은 가파른 산 위에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성으로 방어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으나 공격하는 쪽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달은 궁수 부대를 앞세워 화살 공격으로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화살들이 숲속의 나무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고구려군의 화살을 맞고 내지르는 신라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성 위로 메아리 쳤습니다. 성벽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했지만 아단 성주 대명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려 얻은 성을 쉽게 내줄 수는 없었죠. 어떻게든 국원성에서 구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온달은 그동안 공성전을 대비해서 훈련시켜 두었던 별동대를 내보냈습니다. 별동대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쇠를 얇게 펴서 만든 가벼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근거리 전투에 유리하도록 단창과 도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진 훈련을 거친 별동대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통 성벽을 향해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온달의 명이 떨어지자 별동대는 일제히 성벽으로 뛰어들어 사다리를 놓고 오르기 시작했죠. 별동대는 성벽 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올랐습니다. 용맹한 고구려군의 공격에 신라 군사들이 기가 꺾이자 대명이 큰 소리를 쳐서 일깨웠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 성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싸워라. 대명의 비장한 외침에 아단성의 신라 군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악착같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고구려의 별동대를 향해 화살을 쏘고 돌을 날렸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온 힘을 다해 공격하는 만큼 신라 군사들 역시 거세게 저항했죠. 온달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급로가 길어지는 원정에서는 속전속결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원성의 구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성을 차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라군에게 포위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달의 예상과는 달리 신라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단성이 비록 요충지에 있지만 작은 산성에 불과했으므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달은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리고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달이 탄 오추마가 발굽이 땅에 박힌 듯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달이 달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해봤지만 오추마는 계속 고개만 저을 뿐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달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10수년을 전장에서 한 몸처럼 누비고 다녔지만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상스럽지 못한 징조였죠. 잠시 온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온달은 부하에게 명해 다른 말을 끌고 오게 했습니다. 온달이 다른 말을 타고 뛰어나가자 이를 지켜보던 오추마가 하늘을 향해 목을 쳐들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성의 보루에 서 있던 아단 성주 대명은 고구려군의 선두에 서서 달려오고 있는 온달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부장이 뛰어와 대명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군사들의 태반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은 보고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온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고구려의 장군 온달이구나. 내 호랑이 같은 장수라는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다. 용맹한 기상을 보니 과연 거짓이 아니구나. 대명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경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성주님, 지금 적장을 칭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급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명은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활을 가져오라. 머리를 자르면 몸은 자연히 죽기 마련이다. 부장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받아든 대명이 온달을 향해 활을 조준했습니다. 이 화살 하나에 아단성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명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힘껏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땅에 꽂히듯 온달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온달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달은 어린 시절 바보라고 놀림을 받으며 고생하다가 평강공주를 만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천하를 호령하는 고구려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장수답게 전장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죠. 온달이 죽자 사기가 꺾인 고구려 군사들은 아단성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온달을 잃은 군사들은 퇴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고구려군이 국경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달의 시신을 담은 관이 국경에 이르자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움직여 보려 했지만 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로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군의 시신이 있는 관을 버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급히 도성에서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온달의 관 앞에 당도한 평강공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어두웠습니다. 평강공주가 관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태왕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려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이지 않던 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주위에 서 있던 군사들은 관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온달이 출전하면서 태왕에게 했던 맹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달의 전사 소식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왕은 매우 비통해하며 온달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줄 것을 명했습니다. 온달의 장례를 치른 얼마 후 그의 무덤 옆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강공주임을 알고 온달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